3년 전 어느 날 나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 그때는 몰랐다. 그 숫자 뒤에 내 가족의 삶 전체가 달려들 거라는 걸. 분양계약서 한 장에 사인했을 뿐인데. 그 종이는 이자를 불렀고 공시를 불렀고 끝내는 절망을 끌어왔다. 나는 매달 47만 원씩 은행에 돈을 내며 단 한 푼의 수익도 받지 못한 채 3년을 버텼다. 어느 날은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퇴직금을 잃었고,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잃었고, 나는 내 자신을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저 건물 하나에 묶여 있던 내 인생이 다른 이유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7살,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길게 보면 평범한 삶이었고 짧게 회고하면 일만 하다 흘러간 세월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엔 늘 시간이 부족했죠. 해가 뜨기도 전 김포 구도심에서 첫 차를 타고 나가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말이라고 해도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 그것도 반나절이면 다시 월요일을 준비해야 했지요. 은퇴를 앞두고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막상 일을 놓고 나니 처음 찾아온 건 기대가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정말 이 돈으로 괜찮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 등록금은? 무심코 열어본 통장의 잔고가 그렇게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 불안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카카오톡 알림이었고 클릭해보니 유튜브 영상 링크와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김포 아라신도시 핵심 입지. 5년 수익률 보장. 지식산업센터 선착순 분양 중. 영상을 틀자 밝은 배경음과 함께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은퇴 이후 투자처 찾고 계시죠? 지금 김포 아라신도시의 테넌트 확정 계약까지 끝난 지식산업복합몰이 나왔습니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한번 현장 VR 투어라도 해보세요. 처음엔 이런 광고 또야? 싶어서 꺼버리려 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투자 광고가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영상 끝에서 짧게 스쳐간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들 다 알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내 몰래 몇 번을 더 돌려봤고 몇 분 뒤엔 상담 링크를 눌러 정보를 신청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놓치면 정말 후회하는 거 아닐까?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기회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미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김포에 새로 개발된 지역 하나 보러 가볼까 해. 응? 뭔데? 지식산업센터인데 투자용이래. 영상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데 투자해도 괜찮을까? 괜히 돈만 묶이는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일단 가서 보자. 직접 봐야 판단이 서지 않겠어? 그렇게 우리는 주말 아침 김포 아라신도시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신도시였지만 어쩐지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기대인지 아니면 불안의 또 다른 얼굴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포 아라신도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정돈된 풍경에 놀랐습니다. 도로는 넓고 반듯하게 뻗어 있었으며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모두 유리창이 반짝였고 간판들조차 고급스러웠죠. 이런데 상가 하나 있으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닐까? 머릿속에 조용히 떠오른 이 생각이 곧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나는 괜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공사장 한가운데였습니다.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 너머로 보이는 부지는 축구장 두세 개는 합쳐야 할 만큼이나 넓었고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라센터 지식산업복합몰 5년 수익률 보장, 테넌트 확정, 선착순 계약 진행 중.
분양 상담소로 들어서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직원이 활기찬 목소리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긴 김포에서도 입지 최상이라 투자 가치가 상당해요. 그는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층은 프랜차이즈와 연계된 식음료 상권, 2층은 공유 오피스와 디지털 콘텐츠 공간, 3층과 4층은 어린이 체험관과 실내 스크린 운동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원스톱 생활 문화 업무 복합지구죠. 설명 도중 보여준 AI 영상과 VR 투어는 정말 정교했습니다. 층마다 개방형 테라스가 이어져 있었고 유리 엘리베이터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내리며 지하 주차장은 대형마트처럼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향후 GTX-D와 아라대로 확장 노선까지 연결되면 김포 신도시권의 핵심이 됩니다. 이미 근처엔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분양 중이라 유동인구는 걱정 없어요. 1층 테넌트는 이미 예약 대기 중이라 분양만 받으시면 금세 임대 수익이 시작될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평당 1,100만 원, 20평 기준이면 총 분양가는 2억 2천만 원, 계약금은 1,500이면 충분하고 나머진 대출로 해결 가능하다는 말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는 최소 100만 원 이상 보장됩니다. 연 수익률 6에서 7%는 충분히 나오죠. 그 말이 마치 귀에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이자 빼고도 남겠는데? 퇴직금 일부만 쓰면 부담도 적고 매달 고정 수입이 생긴다면 생활이 한결 나아지겠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운전을 하던 내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자 옆자리에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진짜 투자할 생각이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나도 아직은 확신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리만치 그 건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세 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퇴직 후 자산관리 성공 사례들이 자꾸 떠올랐고 나도 한 번쯤 건물주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 어딘가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겼던 겁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고 싶다는 마음의 움직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붕 뜬 채 지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들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기 소리가 맴도는 듯한 날들이었습니다. 분양가 2억 2천만 원, 대출로 1억 5천만 원 정도만 끼면 내 자본은 약 7천, 이자로 매달 50만 원쯤 나가겠지. 그런데 월세가 100만 원이면 남는 게 50만 원, 괜찮잖아? 그 단순한 수치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점점 나를 설득해 갔고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첩에 숫자를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임대 수익 시뮬레이션, 대출 상환 일정표, 관리비 예상, 심지어 세금까지 고려해서 따져봤죠. 처음엔 아내 미순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숫자에 왜 그렇게 집착해? 나는 대답 대신 흐릿한 미소만 지었고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거실 조명을 낮게 켜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김포 지식산업센터 수익률, 분양 후기, 1층 임대 시세, 공실률, GTX-D 개통 일정, 김포 유동인구 변화 통계. 화면 속 수많은 자료들을 뒤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었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밤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 계약하려고 해. 지금도 자리 빠르게 나간다더라고. 좋은 층, 좋은 호수는 금방 없어진대.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정적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하되 진짜로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해. 혹시 감정에 휩쓸리는 건 아닐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야. 내가 다 따져봤어. 대출 받아도 월세로 이자 갚고도 남아. 게다가 몇 년 지나면 지역 가치도 오를 거고 이건 나쁜 선택이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미래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남는다 해도 그 돈으로 수진이 대학 등록금 일부는 보탤 수 있겠지. 나중에 우리가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 그 돈이면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고.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정말 잘 풀릴 것 같았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나는 이제 월세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은퇴 이후 처음으로 품은 희망의 형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제 나도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며칠 뒤 나는 마음을 굳히고 다시 김포 아라신도시에 있는 분양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활기찼고 안내 데스크 앞에는 몇몇 중년 부부가 줄을 서 있었으며 벽면에는 마감 임박이라는 붉은 글씨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의 상담사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요즘 문의가 많아서 계약 대기자도 늘고 있어요. 그러곤 자연스럽게 계약서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죠. 여기 1층 B동 코너 자리입니다. 20평의 분양가는 2억 2천만 원. 계약금은 1,500만 원, 중도금은 분할로 나눠 내시면 되고 잔금은 준공 직전의 대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는 계약서를 넘기며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완공 전에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도 높아요. 팔아도 되고 계속 갖고 계셔도 좋습니다. 입지나 구성만 보면 걱정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더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떨리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계약했어. 아내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야?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 안 해. 이번엔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소박하게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이 자는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음악 소리 속에서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잔을 맞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이제 우리도 건물주네? 그렇지, 늦었지만 우리도 한번 시작해보는 거야. 지금 돌아보면 그 장면은 참 순진하면서도 슬픔이 담겨 있는 한 컷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줄 거라고, 매달 통장에 찍힐 임대 수익 하나로 모든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그냥 들어오는 구조란 그렇게 단순하지도 순탄하지도 않다는 거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와인잔 안에 우리는 미래를 담았고 그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느꼈습니다. 이후 나는 분양사무소에서 안내받은 일정대로 매달 빠짐없이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년 반 후엔 건물이 완공되고 그 시점엔 테넌트도 입주하고 나는 은퇴 후 첫 임대 수익을 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은행에서도 사전 대출 승인이 떨어졌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나도 월세 받는 은퇴자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와 행정 인허가 일정이 밀려서 완공이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큰 건물 공사는 원래 변수가 많다니까, 어차피 이건 장기 투자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받아들였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공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외벽은 그대로였고 내부는 철근만 앙상하게 드러난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다시 시작하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다시 현장을 찾았고 거기서 이상한 정적을 마주했습니다. 굴착기는 그대로 멈춰 있었고 작업자 한 명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바닥에는 흙먼지와 녹슨 철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곧바로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텅 빈 공사장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철제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작업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요. 아무런 공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여느 때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은 일시적으로 공정 조정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다음 달은 또 그 다음 달로 그리고 다시 한 달 뒤로 밀려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현장은 아무런 변화 없이 멈춰 있었고 나는 그때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김포 아라신도시 인근의 지역 부동산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아라센터 이야기 안 좋습니다. 시행사 자금줄이 거의 막힌 상태 같아요. 네, 원래는 입점 계약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게 다 중단됐다네요. 심지어 마감 공사비조차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던 직감이 결국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센터 지연, 지식산업센터 중단, 김포 신도시 상가 분양 문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자 몇몇 부동산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사 멈춤, 시행사 대출 거절, 행정 인허가 지연, 분양률 저조.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디선가는 분양률이 30%도 안 돼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말도 있었고 건축 마감비가 부족해서 추가 대출도 거절당했다는 증언까지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문장이었습니다. 애초에 수익 모델 자체가 불확실해서 입점 테넌트가 확보되지 않았대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실속은 없는 껍데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속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여줬던 VR 영상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지만 그건 실체가 아닌 예상 구성도, 즉 바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온다고 했던 키즈카페, 병원, 프랜차이즈 카페들 사실 그 누구도 확정된 건 없었고 그저 들어올 수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조차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나는 일부러 의심을 접었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거야. 원래 부동산은 시간이 걸려. 그렇게 말하면서 나조차도 내 불안에 스스로 눈을 감았고 하루하루를 자기 합리화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숨이 가빠졌고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닐까? 광고 몇 개, 상담사의 말 몇 마디에 너무 큰 결정을 내려버린 건가? 그 질문을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정면으로 던진 날. 나는 비로소 이 투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초봄이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던 어느 날 아라센터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잔금 납부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대출 실행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얼추 완성된 듯 보였지만 내부는 여전히 거칠고 비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시멘트가 굳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임시 전선이 흘러내리듯 늘어져 있었죠. 전기 수도 설비는 설치되지 않았고 실제 입주 가능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왜 잔금을 지금 내야 하죠? 상담사는 계약서를 펴보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상 잔금 납부 시점은 건축 준공일 기준입니다. 준공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사용 승인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잔금을 내지 않으시면 계약 해지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눈앞이 하얘질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낸 돈은 이미 8천만 원을 넘었고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까지 생각하면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 모든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결국 나는 1억 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금리는 높았고 월 이자만 47만 원이 넘었지만 그 이자라도 내야 모든 게 유지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달 빠짐없이 은행에 돈을 입금했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기대했던 월세 수입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점할 임차인은커녕 방문 상담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상권은 썰렁했고 건물 자체가 비어있는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 원래 부동산은 장기전이야. 그렇게 나 자신을 설득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6달이 지나고 다시 2달이 더 흐르자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자기 기만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받은 1층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희뿌옇게 쌓여 손자국조차 없었으며 내부 바닥에는 마른 시멘트 가루가 발끝을 따라 바스락거렸습니다. 월마다 47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그 어떤 수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1달, 2달, 그리고 8달 점점 나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야. 하지만 나는 그 말 너머에 담긴 불안과 참아낸 원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에도 학원 안 가요?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 가족끼리 집에서 같이 공부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구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말 저녁마다 자동차로 쿠팡 플렉스 배송을 해봤습니다. 짧은 거리 위주로 다녔지만 기름값을 제하면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엔 전단지 알바와 새벽 배송까지 알아봤습니다. 퇴직 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들이 이제는 내 생계의 한 축이 되어 있었고 나는 그 현실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괜찮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가슴 한편에는 늘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다면 하는 씁쓸한 후회가 지우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나는 조용히 차에 올라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을 집 앞에 내려드린 뒤엔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 새벽 열차를 타고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로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됐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 하루에 한숨도 못 자고 다시 버텨야 할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내가 그날 계약서에 사인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저 조심스레 물러났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즈음부터 피해자 모임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채팅방에 몇 명 남짓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체방에서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계약서 기준상 입주도 못하는 상태인데 잔금 납부는 부당합니다. 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시공사는 연락이 끊겼어요. 우리도 집단 소송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처음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세금까지 털어넣은 40대 가장, 노후자금 전부를 걸었던 60대 부부, 결혼자금으로 상가에 투자한 신혼부부까지 모두 같은 이유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월세 받는 인생일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왜 그리도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받는 삶이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함정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가 숨어 있었고 그 책임은 언제나 가장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떠넘겨진다는 걸요. 2026년 봄 나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김포 현장을 찾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광고판과 외벽은 말끔했고 도로에서 보면 정상처럼 보였지만 내가 분양받은 1층 비동상가는 문조차 달리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엔 낡은 입주 안내문이 찢겨져 나뒹굴고 있었죠. 그 무렵 이자 납부액이 누적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아무런 수익도 없이 잃어버린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자존심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 모임 단체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 완료. 나는 망설였습니다. 소송이란 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끝이다. 그 생각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과 현실은 다릅니다.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한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분양 당시 설명서까지 20개가 넘는 파일을 복사하고 정리하면서 나는 종이 한 장 한 장에 스며든 후회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체방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돈 돌려받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행사 측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상 능력이 없습니다. 자금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긴 건 맞는데 정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린 이긴 거야? 진 거야? 다시 모임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시행사가 보유한 자산은 이미 담보로 넘어갔고 일부는 경매 절차 중입니다. 그 말에 어떤 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자 내며 버틴 인연은 다 무의미했던 겁니까? 침묵만이 흘렀고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론 승리, 현실에선 완패였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파산 선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개발 주식회사 파산 선고 결정.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 참담함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수진이에게 미안했고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삶 전체가 무너진 듯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웠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그 돈조차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다시 차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기사님, 요즘 상가 투자 괜찮아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26년 여름 나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매달 47만 원씩 이자를 내며 3년 가까이 버텼지만 단 한 푼의 수익도 받지 못한 채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카드값, 생활비, 대출이자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쓰는 내 손은 떨렸고 그 종이 위에 이름을 적는 순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이 30년 넘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학원을 그만두었고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던 사람이 이제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땀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 깃든 피로와 고요한 원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말없이 방문을 닫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아팠던 한마디. 그 말은 내 가슴 어딘가를 꿰뚫고 들어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 덕분에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택시를 운전하고 낮에는 구청 일자리 공고 게시판 앞에서 몇 분씩 멈춰 서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실이니까요. 그 와중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만든 모임이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퇴직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아이 등록금을 쏟아부었고 어떤 부부는 신혼 전세금을 통째로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 월세로 노후 보내면 좋잖아. 이 정도면 망할 리 없어. 하지만 시장은 달랐습니다. VR 영상은 현실이 아니었고 계획이라는 단어는 보장을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판단을 흐렸고 조급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을 물어야 했는지, 어디서 멈췄어야 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께 감히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첫 투자로 상가 분양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월세 수익은 생각처럼 단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만 지었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공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 정말 잃어도 괜찮은 돈입니까? 나는 그 질문을, 그 한 줄을 미처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갑니다. 아내는 다시 나를 위해 커피를 내려줍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그 말은 나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 김포를 지나칠 때 아직도 텅 빈 아라센터를 멀리서 봅니다. 내가 분양받았던 자리는 여전히 문이 달리지 않은 채 비어 있지만 이젠 그 건물에 내 마음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수익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삶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